누구 맘대로 결혼이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재벌가에 못 보낸다. 그 말이 딸아이 가슴에 대못을 박는 줄 알면서도 저는 소리를 지르고 말았습니다. 방바닥을 치며 악을 쓰는 제 모습이 거울에 비친다면 분명 미친 여자처럼 보였을 겁니다. 가난해서 반대하는 부모는 있어도 너무 부자라서 반대하는 부모가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겐 말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화려한 웨딩드레스 뒤에 감춰진 제 더러운 꼬리표가 드러날까봐 겁이 났습니다. 평생을 숨죽여 지켜온 비밀이 하필이면 가장 기쁜 날 제 목을 조여올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결혼 정말 무사히 치를 수 있을까요?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진우 씨 집안이 돈 많다고 유세 떠는 사람들도 아니야. 나 하나만 보고 아껴주시는 분들이라고. 민지가 퉁퉁 부은 눈으로 대들었습니다. 저 당차고 똑똑한 것이 어미 속도 모르고 바락바락 대듭니다. 내가 뭘 알겠니? 돈 많고 점잖은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그 사람들은 근본을 따집니다. 뼈대 있는 집안, 반듯한 가정교육, 티 없이 자란 배경. 그들이 말하는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 넘을 수 없는 벽.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부모 얼굴도 모르고 보육원 마당에서 흙 주워 먹으며 자란 이름도 촌스러운 말순입니다. 호적에 부모 이름 한 줄 못 올리고 무자로 비워둔 그 서러운 종이 쪼가리가 내 딸 앞길의 지뢰가 될 게 뻔했습니다. 그 사실이 밝혀지는 순간 딸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이 어떻게 변할지 나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서 숨이 막혔습니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지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가랑이 찢어진다. 엄마, 지금이 조선시대야? 요즘 누가 그런 걸 따져. 그리고 진우 씨 아버님도 자수성가하신 분이라 꽉 막힌 분 아니래. 엄마 한 번만 만나봐, 제발. 딸아이가 제 손을 잡고 엉엉 웁니다. 그 따뜻하고 보드라운 손이 거칠고 굳은 살 박인 제 손을 감싸주는데 가슴이 미어집니다. 혼자 몸으로 식당 설거지통에 손 불어가며 키운 딸입니다. 남들 다 가는 학원 한 번 제대로 못 보내고 참고서 한 권 사줄 때도 벌벌 떨면서 키웠습니다. 그런데도 보란 듯이 명문대 가고 번듯한 직장 잡아 제 몫을 해내는 딸이 얼마나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남들처럼 번듯한 아빠도 못 만들어주고 메이커 신발 한 켤레 마음 편히 못 사주며 키웠는데 말입니다. 그런 내 새끼가 남부러울 것 없는 집안 귀한 아들하고 짝이 된다는데 춤을 춰도 모자를 판에 초를 치고 있으니 제 속은 오죽했겠습니까?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이 짐을 벗어버릴 수만 있다면 100번이고 죽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한 번만 믿어줘. 나 이 결혼 꼭 하고 싶어. 진우 씨 놓치면 나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딸의 눈물 젖은 눈동자에 제 초라한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데 내가 무슨 힘으로 저 고집을 꺾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지 내 딸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설사 내 출신이 들통나서 망신을 당하더라도 딸아이 눈에 눈물말을 날 없게 하려면 부딪혀는 봐야지 않겠습니까? 내 뼈가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내 살이 찢겨나가는 수모를 겪더라도 내 딸 앞길만은 터져야 하는 게 어미 된 도리 아니겠습니까? 알았다. 가자가. 대신 엄마가 입 뻥긋 안 하고 가만히 있다 와도 뭐라 하지 마라. 결국 승낙은 했지만 그때부터 제 심장은 콩 볶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고 밤이면 식은 땀을 흘리며 깨어났습니다.
악몽 속에서 저는 벌거벗은 채 사람들 손가락질을 받고 딸아이는 저 멀리서 울고 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는 야속하게도 빨리 다가왔습니다. 민지는 백화점에서 큰맘 먹고 샀다는 비싼 정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은은한 진주색 투피스에 광이 번쩍번쩍 나는 구두.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고급 옷감이 손끝에 닿자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평생 시장통에서 몸빼바지만 입던 제 몸뚱이에 이런 귀한 옷을 걸치니 꼭 남의 옷을 훔쳐 입은 도둑놈 같았습니다. 어머, 우리 엄마 너무 곱다. 사모님이 따로 없네. 딸은 좋다고 박수를 치는데 저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낯설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화장을 하고 머리를 올려도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과 눈치만 보던 겁먹은 눈빛은 감춰지지가 않았습니다. 거울 속에 서 있는 여자는 제가 아니었습니다. 딸을 위해 가면을 쓴 슬픈 광대였습니다. 옷이 날개라지만 제게는 이 비싼 옷이 저를 옥죄는 죄수복처럼 답답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옷감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마치 너는 가짜야. 너는 여기 어울리지 않아. 당장 벗어던져. 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호텔 입구를 바라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기가 죽었습니다. 천장에는 집채만한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바닥은 어찌나 반들거리는지 제 낡은 속마음까지 비칠 것 같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귀티가 흐르고 여유가 넘쳐 보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조차 저를 비웃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잔뜩 움츠러들어 딸의 팔짱을 생명줄처럼 꼭 붙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하게 배어 나왔습니다. 엄마, 긴장 풀고 그냥 밥 한 끼 먹는다고 생각해요. 사위들 진우군이 싹싹하게 웃으며 안내를 했지만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숫자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제 숨통도 하나씩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가슴을 꾹꾹 눌러야 했습니다. 혹시라도 사돈댁에서 친정어머니는 고향이 어디십니까? 학교는 어디 나오셨습니까? 하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거짓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입을 다물어 버려야 할까? 머릿속이 하얗게 벼루칠한 듯 캄캄해졌습니다. 들키면 안 된다.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 주문을 외우듯 속으로 되뇌었지만 불안감은 덩굴처럼 제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우리 민지 얼굴에 먹칠만 안 하게 해주세요. 속으로 수백 번도 더 빌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세상 모든 신들에게 빌었습니다. 어느새 예약된 룸 앞에 도착했습니다. 육중한 나무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 문을 열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겁니다. 마치 저승으로 들어가는 문처럼 거대하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진우군이 노크를 하고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시죠. 아버지, 어머니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방 안의 공기마저 다른 세상인 듯 은은한 진한 꽃향기와 묵직한 침묵이 흘러나왔습니다. 저 멀리 상석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고상하게 차려입은 안사돈, 그리고 그 옆에 위엄 있게 앉아 있는 박갓사돈. 그들은 마치 왕좌에 앉은 왕과 왕비처럼 보였고 저는 그 앞에 끌려 나온 죄인 같았습니다. 저는 발을 떼기가 무서워 주춤거렸지만 딸이 제 등을 살짝 떠밀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폭신한 카펫이 발을 감쌌지만
저는 가시밭길을 걷는 기분이었습니다. 발바닥에 불이 붙은 것처럼 뜨겁고 따가웠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인사를 하려는데 바깥사돈 되시는 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 목소리, 굵직하고 힘이 있으면서도 어딘가 귀에 익은 그 울림, 마치 오래전 잊어버렸던 노래의 한 소절처럼 제 귓가에 맴도는 그 목소리. 저는 감전이라도 된 듯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에 앉은 예비 사돈, 재벌 그룹 회장님이라는 그분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흰머리가 내려앉고 주름이 깊어졌지만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아니, 모를 수가 없었습니다. 꿈에서도 잊은 적 없는 눈매,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그리고 왼쪽 눈썹 위에 희미한 흉터. 수십 년 전 배고픔에 울던 제게 찐 감자 하나를 건네주며 웃어주던 그 얼굴. 비 오는 날이면 제 젖은 어깨를 감싸주던 그 따뜻한 손길의 주인.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입이 멋대로 벌어지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여기가 호텔이라는 것도, 딸의 상견례 자리라는 것도, 사돈지간이라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눈앞이 핑 돌고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머리보다 먼저 튀어나온 한마디가 정적을 깼습니다. 오빠? 그 순간 점잖게 앉아있던 회장님의 눈이 휘둥그레지며 찻잔을 쥔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찻잔 부딪히는 소리가 날카롭게 공간을 갈랐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 입에서 튀어나온 그 한마디는 마치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멈춘 순간 같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정막. 그 넓은 VIP 룸 안에 흐르던 클래식 음악마저 뚝 끊긴 듯 세상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미쳤어, 한말순. 내가 미쳤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사돈어른 면전에 대고 오빠라니. 이건 실수가 아니라 딸아이 결혼을 망치는 자폭 테러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사부인.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딸 민지와 사위, 그리고 안사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안사돈의 곱게 화장한 얼굴이 흑빛으로 변해가는 게 보였습니다. 천한 여자가 감히 우리 회장님한테 무슨 망발이냐는 듯 경멸 어린 시선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잘못 봤다고, 내가 노망이 나서 헛소리를 했다고 빌어야 하나? 아니면 그냥 기절한 척 쓰러져 버릴까?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허공에 멈춰있던 회장님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찻잔이 받침에 부딪히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점잖던 양반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려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30년 전 입양되어 떠나던 날 차창 밖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 젖은 눈빛과 똑같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소? 회장님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위험 있던 회장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목이 메어 쇳소리가 섞인 영락없는 강일 오빠의 목소리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눈이 침침해서.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무리 오빠가 맞다 해도 지금은 하늘 같은 사돈 어른입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게 밝혀지면 내 딸은 어쩌라고. 과거는 과거로 묻어야 했습니다. 그게 우리 민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말순아,
등 뒤에서 천둥 같은 고함이 터졌습니다. 그 소리에 제 발이 바닥에 들러붙은 듯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순아. 그 촌스러운 이름 세 글자가 이토록 가슴 시리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수십 년 동안 누구도 그렇게 불러주지 않았던 내 이름. 오직 그 사람, 내 유일한 가족이자 보호자였던 대장 오빠만이 불러주던 그 이름. 우당탕?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가까워지더니 누군가 제 어깨를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투박하고 힘이 센지 아프기보다는 서러움이 먼저 복받쳐 올랐습니다. 너, 말순이 맞지? 내 동생, 코찔찔이 말순이 맞잖아. 회장님이 제 어깨를 돌려 세웠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주름잡는다는 재벌 총수의 체면 따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저 잃어버린 동생을 찾은 오빠의 얼굴,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의 왼쪽 눈썹 위에 선명한 흉터가 제 눈앞에서 일렁거렸습니다. 저 흉터, 나 때문에 생긴 건데. 동네 아이들이 고아라고 놀리며 던진 돌멩이에 내가 맞을 뻔했을 때 온몸을 던져 막아줬던 그 훈장 같은 상처. 오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눈에서도 댐이 터지듯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는 저를 오빠가, 아니, 회장님이 단단히 부둥켜 안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살아있었어.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데. 이 바보 같은 기집애야.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회장님은 어린애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 넓은 품에서 나는 냄새. 비싼 향수 냄새가 아니라 어린 시절 내 눈물을 닦아주던 낡은 러닝셔츠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놀라 들어오려다 멈칫하고 안사돈과 자식들은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석상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이게 무슨 추태예요? 사돈어른 붙잡고 뭐 하시는 거예요? 안사돈의 날카로운 비명이 정적을 깼습니다.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지금 상견례 중이지. 저는 화들짝 놀라 회장님의 품에서 떨어지려 했습니다. 현실이 차가운 물처럼 끼얹어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내 과거가, 내 출신이 만천하에 드러났구나. 재벌가 사모님이 고아 출신 며느리를 받아줄 리가 없지. 민지의 결혼은 이제 물 건너갔구나. 죄책감과 두려움에 사시나무 떨듯 몸이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제발 내 딸만은 봐달라고. 나는 쓰레기통에 처박아도 좋으니 내 딸만은 거두어 달라고. 비굴하게 엎드린 제 모습이 딸아이 눈에 어떻게 비칠지 알면서도 어미로서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엄마, 일어나. 왜 그래? 민지가 울면서 저를 일으키려 했지만 저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안사돈의 싸늘한 시선이 제 정수리에 꽂히는 게 느껴졌습니다. 일어나지 못해? 그때 회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저를 향한 호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일으켜 세우더니 제 손을 꽉 잡고 가족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울던 그 유약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좌중을 압도하는 사자의 눈빛이었습니다. 누가 내 동생을 무릎 꿇리나? 내 앞에서 감히 누가?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에 방 안의 공기가 찢어질 듯 했습니다. 안사돈도 아들 며느리들도 모두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님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똑똑히 들어라. 이 사람은 오늘부터 사돈이 아니라 내 친동생이다. 잃어버렸던 내 피부치란 말이다. 그 말은 상견내장에 떨어진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고 민지와 진우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내 핏줄을, 내 하나뿐인 여동생을 무시하는 놈은 그게 누구라도 내 용서치 않겠다. 알겠나? 회장님의 호통이 방 안에 메아리 쳤습니다. 그 소리에 안사돈은 마치 딱이라도 맞은 사람처럼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평생 남편에게 큰 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다는 고상한 사모님의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안사돈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쓸어내리며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여보, 지금 제정신이세요? 친동생이라니요. 당신 고아라고 했잖아요. 천에 고아라서 피부치 하나 없다고 내 입으로 몇 번이나 말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모멸감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습니다. 재벌가 며느리로 들어와 평생 시댁 눈치 보며 살았는데 갑자기 족보에도 없는 시누이가, 그것도 사돈 자리에 앉아있던 여자가 튀어나왔으니 기가 찰 노릇이겠지요.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며느리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이 맞아요, 아버님. 유전자 검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그냥 옛날에 알던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데. 혹시 재산이라도 노리고 접근한 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큰 며느리의 앙칼진 목소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재산 노리고 접근했다니. 내 딸 혼사길 막힐까봐 도망치려던 나를 붙잡은 건 자기네 시아버지면서 말하는 뽐새하고는. 억울함에 가슴이 답답했지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 출신이 비천한 건 사실이니까요. 저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회장님의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제 손을 더 꽉 쥐며 가족들을 향해 싸늘하게 일갈했습니다. 닥쳐라. 어디서 감히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토를 달아. 회장님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는 숨을 한번 크게 고르더니 안사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내가 밤마다 악몽 꾸면서 식은땀 흘릴 때 누가 내 손 잡아줬는지 아나? 아무도 없었어. 그 차가운 보육원 마룻바닥에서 고열로 펄펄 끓던 나를 밤새 간호해준 게 바로 이 아이 말순이다. 회장님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허공을 향하며 먼 과거를 더듬는 듯 했습니다. 배고파서 흙 파먹던 시절, 콩 한 쪽도 나눠 먹고 추운 겨울에는 서로 체온으로 버텼어.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우리는 피보다 진한 눈물과 콧물로 섞인 남매야. 내 부모도 나를 버렸지만 이 아이만은 끝까지 나를 오빠라고 부르며 따랐어. 내가 입양 가던 날 차 뒤를 쫓아오며 넘어지고 깨지면서 울던 그 모습이 평생 내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단 말이다. 회장님은 가슴을 쾅쾅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절절한 고백에 좌중은 숙연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구나. 오빠도 나를 잊지 않았구나. 좋은 집에 가서 잘 먹고 잘 사는 줄만 알았는데 오빠 가슴에도 나처럼 멍이 들어 있었구나. 안사돈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남편의 과거를 공유하지 못한 아내의 소외감, 그리고 낯선 여자에게서 느끼는 본능적인 질투심이 뒤엉킨 듯 했습니다. 그래요. 사연은 알겠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사돈은 사돈이고 남매는 남매죠.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우랑 민지, 그럼 사촌지간이라서 결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사돈이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를 걸고 넘어진 겁니다. 순간 민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 법적으로 피 한 방울 안 섞였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내가 내 동생 찾았다는데 호적 정리가 대수야? 당장 내일부터 변호사 불러서 호적 정리 다시 할 거다. 말순이 내 호적에 입적시킬 거야. 네. 가족들이 경악했습니다. 저 역시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입적이라니요. 재벌가 호적에 제 이름이 올라간다는 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저를 보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습니다. 말순아, 이제 숨어 살지 마. 내가 왜 죄인이야? 너는 내 자랑스러운 동생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 지켜줄게. 아무도 너 무시 못하게 내가 다 막아줄게. 그 말에 평생을 짓눌러온 무거운 바위가 가루가 되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고아라는 이유로, 배운 거 없다는 이유로 늘 죄인처럼 고개 숙이고 살았던 내 인생. 이제는 펴도 된다고, 당당해도 된다고 오빠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지를 돌아보았습니다. 민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저를 보고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다행이야.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상견례는 엉망이 되었지만 제 인생은 다시 쓰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했던가요? 회장님이 민지를 보며 폭탄을 하나 더 던졌습니다. 그리고 민지야, 너는 이제 내 며느리이기 이전에 내 조카다. 알겠냐? 시어머니 눈치 볼 거 없어. 내 뒤에는 이 큰아버지가 있다. 혹시라도 시집살이 시키거나 구박하면 바로 나한테 일러라.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회장님의 그 말에 며느리들의 표정이 썩어 들어갔습니다. 특히 큰 며느리의 눈빛이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들어오기만 해봐라. 가만 안 두겠다는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안사돈 역시 입술을 깨물며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영역인 시댁에 남편이 침범하여 며느리에게 면죄부를 쥐어준 셈이니 시어머니로서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생각했겠지요. 여보,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며느리 교육은 제가 시킵니다. 당신이 관여할 바 아니에요. 교육? 당신 교육 방식 뻔하잖아. 기죽이고 눈치 주고 종 부리듯 부려먹는 거. 민지는 안 돼. 내 동생 딸이야. 내 딸이나 다름없어. 귀하게 키울 거야. 당신 정말. 안사돈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분위기가 다시 살얼음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안절부절 못하며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결혼 축복받으며 할 수 있을까요? 오빠를 찾은 건 기적 같은 일이지만 그로 인해 딸아이가 겪어야 할 시집살이가 더 고달파지는 건 아닐까요? 민지가 제 손을 꽉 잡아주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걱정 마. 나 강해. 그리고 엄마가 찾은 오빠잖아. 나한테는 든든한 백 생긴 거야. 딸의 씩씩한 말에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안사돈의 도끼 어린 눈빛이 잊히질 않았습니다. 회장님은 기분 좋다며 술을 한 잔 더 청했지만 그 술잔이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오빠의 지나친 사랑이 오히려 우리 모녀에게 독이 되어 돌아오는 건 아닐지 불안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상견례의 폭풍이 지나간 후 제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빠, 아니, 최 회장님은 말 그대로 저를 금지옥엽처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집 앞으로 고급 승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백화점 직원이 옷을 한 보따리씩 들고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동생분기 죽지 않게 최고급으로만 모시라고 하셨습니다. 평생 입어본 적 없는 비단 옷, 들어본 적 없는 명품 가방들이 제 좁은 방 안에 쌓여갔습니다.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이게 다 빚인 것 같아서 나중에 감당하지 못할 청구서가 되어 날아올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주말에는 아예 저를 본가로 초대했습니다. 으리으리한 저택 대문이 열리고 정원사가 깎아놓은 잔디밭을 걸어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현관에서 오빠가 버선발로 뛰어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말순아, 어서 와라. 우리 집은 처음이지? 이제 여기가 내 집이나 다름없다. 편하게 생각해. 오빠의 얼굴은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서 있는 안사돈과 며느리들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보는 듯한 눈빛, 억지로 입꼬리만 올린 가식적인 미소.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고모님. 아버님이 아침부터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몰라요. 큰 며느리가 알랑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고모님이라는 호칭이 어찌나 낯설고 뾰족하게 들리던지 귀가 따가울 지경이었습니다. 안사돈은 저를 훑어보더니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옷이 참 곱네요. 우리 그이가 보낸 건가 봐요? 제가 평소에 입고 싶어도 비싸서 못 샀던 브랜드인데. 동생 사랑이 대단하시네.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이 옷이 안사돈도 탐내던 것이었다니. 오빠는 눈치도 없이 허허 웃으며 제 손을 끌었습니다. 당신은 옷 많잖아. 내 동생은 평생 이런 거 못 입어보고 고생만 했어. 좀 이해해줘. 자, 말순아, 이리 와봐라. 내가 너 주려고 준비한 게 있다. 오빠가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서재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낡고 녹슨 양철 통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번쩍거리는 집안 풍경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물 같은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거 설마. 그래. 기억나냐? 우리 어릴 때 보물상자. 오빠가 양철통을 열자 그 안에서 낡은 구슬, 딱지, 그리고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코 흘리는 여자애와 머리를 빡빡 깎은 남자애가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사진. 제 기억 속에만 존재하던 그 장면이 눈앞에 실물로 나타난 겁니다. 입양 갈 때 이것만은 꼭 챙겼어. 언젠가 너 다시 만나면 보여주려고. 내가 너 잊지 않았다는 증거로. 오빠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이 비싼 옷, 명품 가방보다 이 녹슨 깡통 하나가 100배, 1000배 더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빠는 정말로 나를 그리워했구나.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동안에도 그 마음 한구석엔 늘 내가 있었구나. 우리는 낡은 사진을 보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보육원 원장님한테 혼나서 벌 서던 이야기, 몰래 쥐포 훔쳐먹다 이빨 부러진 이야기. 그 시간만큼은 재벌 회장도 가난한 과부도 없었습니다. 그저 강일 오빠와 말순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똑똑. 노크 소리가 단꿈을 깨뜨렸습니다. 안사돈이 들어왔습니다. 쟁반에 과일을 받쳐들고 있었지만 표정은 냉랭했습니다. 두 분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식사 준비 다 됐어요. 다들 기다리는데 내려오시죠. 그래.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 말순아, 가자. 내가 오늘 너 온다고 주방장한테 특별히 일렀어.
내가 좋아하는 잡채랑 갈비찜 잔뜩 해놨다. 오빠는 신이 나서 앞장섰지만 저는 안사돈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낡은 양철통을 혐오스럽다는 듯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저분하게 이런 걸 왜 꺼내놓고 궁상맞게. 작은 소리였지만 제 귀에는 천둥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에게는 우리의 추억이 그저 궁상맞은 쓰레기로 보였던 겁니다. 식사 자리는 더욱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진 진수성찬이었지만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오빠는 계속 제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며 많이 먹어라, 왜 이렇게 말랐냐 타박을 했지만 그럴수록 안사돈과 며느리들의 젓가락질은 거칠어졌습니다. 아버님, 오늘따라 편애가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는 투명 인간 취급하시고. 둘째 며느리가 뼈 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빠는 껄껄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허허, 질투는. 너희는 매일 보는 얼굴이고 고모는 몇십 년 만에 보는 건데 당연히 챙겨야지. 그리고 민지 걔는 어디 갔냐? 오늘 같이 오라니까. 민지는 진우랑 데이트 나갔어요. 젊은 애들끼리 시간 보내라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사실은 민지를 이 불편한 자리에 데려오기 싫어서 핑계를 댄 거였지만요. 그때 안사돈이 갑자기 화제를 돌렸습니다. 참 사부인. 아니, 고모님. 이번에 민지 혼수 말이에요. 저희 쪽에서 리스트 뽑아둔 게 있는데 보시겠어요? 네. 혼수요? 저는 당황해서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오빠가 분명히 몸만 오면 된다고 했었는데 혼수라니요. 안사돈은 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예단비, 이불, 반상기, 은수저. 끝도 없이 적힌 목록을 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걸 다 하려면 집을 팔아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냥 간소하게 하라고 하셔서. 어머, 간소하게라뇨. 남들 보는 눈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격식은 갖춰야죠. 아버님이 뒤를 봐주신다고 해도 기본 예의는 지키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안사돈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오빠는 옆 사람과 이야기하느라 이 상황을 못 듣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안사돈이 교묘하게 오빠가 안 보는 틈을 타 저를 공격하고 있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내가 오빠 믿고 까불지 몰라도 집안 살림 쥐고 있는 건 나야. 그녀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사돈이 쥐어준 혼수 리스트는 제 숨통을 조이는 올감이었습니다. 밤새 그 종이를 펴놓고 계산기를 두드려 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단비 3,000, 이불 500, 반상기 300. 합계가 억소리가 절로 나왔습니다. 오빠한테 말하면 당장 해결해 주겠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기본 예의는 지키셔야죠. 라는 안사돈의 비웃음 섞인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오빠 손을 빌리면 저는 평생 빈대붙은 시누이, 민지는 거저 들어온 며느리 취급을 받을 게 뻔했습니다. 내 자존심은 짓밟혀도 상관없지만 딸아이 자존심까지 헐값에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민지가 시집가서 기죽지 않으려면 제 힘으로 어떻게든 해내야 했습니다. 엄마, 무슨 고민 있어? 안색이 안 좋아. 잠도 못 잤어? 민지가 출근 준비를 하며 걱정스레 물었지만 저는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아니야, 그냥 날이 더워서 그래. 너는 신부 관리나 잘해. 피부 상한다. 어서 가, 늦겠다. 딸의 등을 떠밀어 보내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은행 문턱은 에베레스트 산보다 높았습니다.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 창구 앞에 앉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고객님, 소득 증빙이 어려우셔서 추가 대출은 힘듭니다. 이미 받으신 사업자 대출도 한도가 차셨고요. 직원의 사무적인 말투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식당 보증금을 빼면 당장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고 지인들에게 손을 벌려봐도 푼돈만 모일 뿐이었습니다. 언니, 나도 요즘 죽겠어. 애들 학원비도 밀렸는데. 친구들의 하소연을 들으며 저는 빈손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예단비와 혼수 비용을 마련할 길이 막막해 한강 다리라도 쳐다보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한편 오빠는 제 속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불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주말 가족 식사 자리에서 며느리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합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는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다들 잘 들어라. 민지가 들어오면 너희가 잘 챙겨줘야 한다. 텃세 부리거나 군기 잡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마. 민지는 내 조카야. 내 핏줄이라고. 알았어? 오빠 딴에는 민지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었겠지만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단체 채팅방이 불타올랐다는 걸 저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아버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우린 뭐 남인가요? 조카 며느리 들어오면 우린 찬밥 신세 되겠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더니. 어머님도 가만 계시는데 아버님이 왜 저러신데요? 노망나신 거 아니에요? 며느리들의 분노는 고스란히 민지를 향한 반감으로 뭉쳤습니다. 오빠의 과보호가 오히려 민지를 공공의 적으로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저는 혼자 끙끙 앓으며 돈을 구하러 다녔으니 상황은 점점 꼬여만 갔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는 돈 구할 구멍을 찾아 미친 듯이 헤맸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을 때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식자재 납품업자 김 씨가 조용히 저를 불렀습니다. 가게 뒷문에서 담배를 피우던 김 씨가 저를 보고 은밀하게 손짓했습니다. 사장님, 급전 필요하시다면서요? 제가 기가 막힌 정보를 하나 알았는데. 이거 진짜 특급 정보예요. 김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강남 사모님들만 아름아름 투자하는 펀드가 있대요. 한 달만 넣어두면 이자가 20%는 나온답니다. 원금 보장은 기본이고요. 대표님이 아주 능력이 좋아서 손해본 사람이 없대요. 평소 같으면 귓등으로도 안 들었을 소리였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고 살았으니까요. 사기꾼들이나 하는 소리라고 무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눈앞이 캄캄하니 귀가 얇아졌습니다. 20%. 그 돈이면 예단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천만 원만 넣어도 600만 원이 생기는 거니까 몇 달만 돌리면. 게다가 강남 사모님들이 한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안사돈 같은 사람들도 다 이렇게 돈을 불리는 건가 싶어서요. 나만 바보처럼 정직하게 살아서 가난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정말 확실한 거죠? 잘못되면 나 죽어요. 딸 시집 보낼 돈이에요. 에이, 사장님. 제가 사장님하고 거래한 게 몇 년인데 사기를 치겠어요? 저도 제 돈 1,000만 원 넣었어요. 이번에 사돈댁에 기 좀 펴셔야죠. 사장님 따님 기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결정타였습니다. 기 좀 펴고 싶다. 내 딸 기 죽이기 싫다. 안사돈 앞에서 고개 빳빳이 들고 이거 받으시죠 하며 돈봉투 내밀고 싶다. 그 욕망이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가게 보증금을 뺀 돈과 여기저기서 융통한 쌈짓돈을 몽땅 털어 김 씨에게 건넸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가 0이 되는 순간 불안감이 스쳤지만 애써 무시했습니다. 내일 투자 설명회 겸 계약서 쓰러 갑시다.
거기 대표님이 직접 오신다니까. 옷 좀 깔끔하게 입고 오세요. 다음 날 김 씨를 따라간 곳은 허름한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강남 한복판이긴 했지만 간판도 제대로 없는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뭔가 찜찜했지만 이미 돈은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저처럼 절박해 보이는 사람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눈이 퀭하고 초조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대표라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말끔한 정장에 기름진 머리, 번지르르한 말솜씨. 그는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차트를 그리며 침을 튀겼습니다. 저희는 해외 선물 옵션에 투자해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합니다. AI가 자동으로 매매하기 때문에 절대 잃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대박, 수익, 보장이라는 단어만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마치 사이비 종교 집회처럼 사람들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듣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표라는 남자의 전화가 울렸는데 벨소리가 낯익었습니다. 클래식 음악 엘리제를 위하여. 촌스러운 기본 벨소리였지만 어디선가 분명히 들었던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화를 받으며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네, 사모님. 처리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네, 그 여자도 왔습니다. 그 여자? 사모님?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냥 다른 투자자겠지. 하지만 그 여자라는 말이 꼭 저를 가리키는 것만 같았습니다. 의심의 싹이 트자 모든 게 수상해 보였습니다. 김 씨가 자꾸 시계를 보는 것도, 대표라는 작자가 제 눈을 피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판에 내가 낀 건 아닐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제 손이 멈칫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민지 결혼은커녕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됩니다. 정말 믿어도 되는 걸까? 안사돈의 비웃는 얼굴이 떠오르고 오빠의 안타까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는 모습이 아른거렸습니다. 만약 사기라면 나는 딸의 행복을 내 손으로 망치는 꼴이 됩니다. 사장님, 뭐 하세요? 얼른 찍으세요. 시간 없어요. 뒤에 대기하는 사람 안 보여요? 김 씨가 재촉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아까와는 다르게 사나워 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주를 묻혔습니다. 빨간 인주가 핏방울처럼 보였습니다. 도장이 종이에 닿기 직전 사무실 문이 쾅 하고 벌컥 열렸습니다. 거기 멈춰. 누군가의 고함 소리에 저도, 김 씨도, 대표도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돌아보니 덩치 큰 낯선 양복쟁이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순식간에 사무실을 포위했습니다. 경찰인가? 아니면 깍두기들인가? 그들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항상 오빠 옆을 지키던 비서실장님이었습니다. 평소에 침착한 표정이 아닌 잔뜩 화가 난 얼굴이었습니다. 한말순 여사님 되십니까? 회장님 지시로 모시러 왔습니다. 네. 아. 저는. 그리고 당신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사기 칠 사람이 없어서 회장님 동생분을 건드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비서실장의 호통에 대표라는 남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사기. 그 단어에 제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책상을 짚고 주저앉는데 문득 대표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투자자 명단 맨 위에 적힌 이름. 최영자.
안사돈의 본명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대표의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집어들더니 서늘한 눈빛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여사님, 일단 이 자리는 피하시죠.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차에 올라탄 후에도 제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최영자라는 이름 세 글자가 망막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빠에게 가는 내내 저는 기도했습니다. 제발 오해이기를, 제발 우연이기를. 하지만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요. 오빠는 소파에 깊숙이 파묻혀 있었습니다. 평소에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10년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탁자 위에는 비서실장이 가져온 녹음기와 문제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편에는 안사돈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왔냐? 앉아라.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빠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래, 그 여자가 돈이 급해서 눈이 뒤집혔을 거야. 꼬셔서 투자하게 만들어 원금까지 싹 날리게 해서 제 발로 떨어져 나가게 하란 말이야.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아주 낚시 바늘을 제대로 물었습니다. 녹취록이 울려 퍼지는 회장실의 공기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안사돈의 목소리였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단지 출신이 천하다는 이유로 자기 며느리 될 아이의 엄마를 사기판에 끌어들여 파멸시키려 하다니요. 이건 단순히 혼사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려는 살인 미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최영자, 내가 사람이냐? 오빠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활화산 같았습니다. 짐승도 제 식구는 챙기는 법이야. 어떻게 사돈한테, 아니 내 동생한테 사기꾼을 붙여? 내가 그러고도 재벌가 안주인 소리를 들어? 여보, 그게 아니라 나는 그냥 격이 안 맞으니까 우리 집안 물 흐릴까봐. 안사돈은 사색이 되어 변명하려 했지만 그 말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습니다. 오빠는 책상 위에 있던 재떨이를 집어던졌습니다. 와장창 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오빠의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누가 누구 보고 격을 따져. 마음보가 시궁창인데 비단 옷 입으면 뭐해. 내가 그렇게 격 따지면서 하는 짓이 고작 사기 사주야. 오빠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안사돈에게 다가갔습니다. 살기 등등한 기세에 안사돈은 소파 뒤로 물러났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내 눈앞에 띄지 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오빠는 안사돈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 문 밖으로 밀쳤습니다. 안사돈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 비명을 지르며 쓰러진 안사돈의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소란 소리에 문 밖에서 대기하던 며느리들이 놀라 뛰어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서슬 퍼런 눈빛을 보고는 누구도 감히 다가오지 못하고 입만 틀어막았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울고불고 매달리는 안사돈, 분노에 찬 오빠, 공포에 질린 며느리들. 이 모든 사단이 나 때문에 벌어진 것 같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오빠, 그만해. 이러다 사람 잡겠어. 제가 달려가 오빠를 말렸습니다. 오빠의 팔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오빠는 씩씩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말수나 나라. 내가 오늘 저 여편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든지 아니면
호적에서 파버리든지 해야겠다. 너한테 그런 짓을 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어? 알아, 아는데. 그래도 민지 시어머니잖아. 민지 봐서라도 참아줘. 민지 생각해서라도 더 안 돼. 저런 독사 같은 늙은이 밑에서 민지가 뭘 배우겠어? 차라리 내가 민지 데리고 살 거야. 오빠의 말도 맞습니다. 저런 시어머니 밑에서 시집살이할 민지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부모가 이혼이라도 하면 그 멍해를 누가 집니까? 결국 며느리인 민지가 뒤집었습니다.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집안 풍비박산 났다는 소리를 평생 듣게 될 겁니다. 저는 오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빠, 제발. 나 봐서라도 한 번만 참아줘. 나 오빠 찾고 나서 너무 행복했어. 근데 나 때문에 오빠 가정 깨지는 거 싫어. 그러면 나 평생 죄책감 갖고 살아야 돼. 우리 민지 축복받으면서 결혼하게 해주고 싶어. 제발. 제 눈물 어린 호소에 오빠의 주먹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오빠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엎드려 있던 안사도는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제 쪽으로 기어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님, 아니 사돈어른,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눈이 멀어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발 이 좀 말려주세요. 그 고고하던 강남 사모님이 제 발 아래 엎드려 빌고 있었습니다. 화장이 다 번져 엉망이 된 얼굴로 제 바짓단을 잡고 애원하는 모습, 그 모습이 통쾌하기보다는 어딘가 측은하고 씁쓸했습니다. 남편의 사랑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돈과 체면만 붙들고 살아온 여자의 말로가 저런 건가 싶어서요. 저 여자는 나를 질투했던 겁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동생에게 쏟는 남편의 애정이 자신에게는 한 번도 주어지지 않았던 것이기에, 그리고 그 질투가 독이 되어 스스로를 찔러버린 겁니다. 저는 안사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사부인, 일어나세요. 아랫사람들 보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정말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가 아니라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니라 앞으로 들어올 며느리한테 잘하세요. 제 딸 민지한테 친딸처럼은 아니더라도 사람 대우는 해주세요. 그러면 저도 오늘 일 무덤까지 가져가겠습니다. 제 말에 안사돈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심인지 연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제 딸을 함부로 대하지는 못할 겁니다. 자신의 목줄을 쥔 사람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얌전하게 만들 겁니다. 오빠는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제 뜻을 꺾지는 않았습니다. 영자, 당신 운 좋은 줄 알아. 내 동생 덕분에 산 거야. 앞으로 민지 눈에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나게 해봐. 그날로 당신은 빈털터리로 쫓겨날 줄 알아. 안사돈은 쥐구멍이라도 찾고 싶은 듯 고개를 숙이고 비틀거리며 방으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들도 눈치를 보며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거실에는 저와 오빠만 남았습니다. 오빠는 제 손을 잡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안하다, 말순아. 내가 널 지켜준답시고 오히려 더 힘들게 했구나. 내가 죄인이다. 아니야, 오빠. 나 괜찮아. 그리고 나 이제 알겠어. 오빠가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저 큰 집에서 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오빠가 얼마나 혼자였는지 알 것 같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가장 잘 아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상처를 덮어줄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던가요? 오늘의 이 난리통이
어쩌면 우리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되기 위해 겪어야 할 마지막 진통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생각보다 빠르게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 온 뒤에 땅이 더 단단해지듯 가족들의 관계는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소동 이후 안사도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른 채 두문불출하는 그녀를 보며 저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물론 그녀가 저지른 짓은 용서받기 힘든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을 재벌가 사모님 나는 갑옷 속에 갇혀 살아온 여자. 남편의 사랑보다는 체면과 권위를 붙들고 버텨온 그녀에게 갑자기 나타난 천한 신우이는 자신의 성을 위협하는 침입자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질투와 불안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던 거겠죠. 저는 죽 한 그릇을 끓여 쟁반에 받쳐들고 안사돈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사부인 접니다. 죽 좀 끓였는데 드시겠어요? 한참 동안 대답이 없다가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안사돈의 얼굴은 며칠 새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퀭한 눈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쟁반을 건넸습니다. 빈속이면 속 버립니다. 민지 생각해서라도 기운 차리셔야죠. 안사돈은 떨리는 손으로 쟁반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아주었습니다. 말보다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이 그녀의 엄마음을 녹일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났을까 안사돈이 먼저 민지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주말 오후 민지를 부르더니 안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저는 거실 소파 끝에 앉아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도 줄이고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혹시라도 또 딴소리를 할까봐 또다시 내 딸에게 상처를 줄까봐 손바닥에 땀이 찼습니다. 심장이 시계 초침 소리에 맞춰 쿵쿵 뛰었습니다. 10분, 20분. 시간이 더디게만 흘러갔습니다. 얼마 후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민지가 나오는데 손에는 묵직한 자개함이 들려 있었습니다. 민지의 얼굴은 얼떨떨하면서도 감동한 표정이었습니다.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어머님이 주셨어. 민지가 조심스레 함을 열자 그 안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있는 옷가락지와 비녀가 곱게 놓여 있었습니다. 요즘 신부들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나 명품은 아니었지만 한눈에 봐도 예사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은은한 빛을 내는 옥의 자태가 꼭 고고한 학 같았습니다. 오랜 시간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어머님이 시집 오실 때 친정 어머니한테 받으신 거래. 집안 대대로 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가보라고 나한테 주시면서 그러셨어. 부족한 시어머니 만나 마음고생 많았다. 내가 못나서 너랑 내 엄마한테 못할 짓 했다. 이 물건이 내 사과이자 약속이다. 이제 내가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내 뒤를 이어다오. 앞으로 잘 지내보자라고. 안사돈의 그 말 한마디에 제 가슴 속 응어리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잘 지내보자. 그 한마디가 천금처럼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예물보다 수표 몇 장보다 더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내민 화해의 손길이자 민지를 진정한 며느리로 가족으로 인정한다는 장표였으니까요. 저는 베란다 창가에 서서 멀리 산을 바라보는 안사돈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어깨가 조금은 작아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도 무거운 갑옷을 내려놓고 진짜 가족이 되는 법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여린 어깨에 얼마나 많은 짐을 지고 살았을까. 같은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함 들어오는 날은 그야말로 동네 잔치였습니다. 함 사세요. 함 사세요. 오징어 가면을 쓴 신랑 친구들의 목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저녁 골목 어귀에서부터 들려오는 왁자지껄한 소리에 동네 사람들이 다 구경을 나왔습니다. 저희 집 작은 마당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오빠는 체면도 있고 대문 앞까지 뛰어나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양복 상의는 벗어던지고 넥타이는 머리에 묶은 채 엉덩이를 흔드는 모습이라니 누가 저 사람을 대기업 회장님이라고 생각할까요? 영락없는 동네 술주정뱅이 아저씨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왔는가. 어서 들어오게. 이 함을 받으려면 내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 일단 바가지부터 깨고 들어와. 진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바가지를 밟아 깨고 푸시업을 하고 코끼리 코를 돌았습니다. 장모님, 문 좀 열어주세요. 장모님 딸 데려가려면 이 정도는 해야죠. 진우의 넉살에 동네 아주머니들이 배꼽을 잡고 웃었습니다. 저도 덩달아 신이 나서 팥시루떡을 돌리고 고소한 기름 냄새 풍기며 전을 부쳤습니다. 재벌 회장님과 시장통 국밥집 아줌마가 한데 어우러져 막걸리 잔을 부딪혔습니다. 안사돈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어느새 옆집 할머니가 권하는 식혜를 받아 마시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이게 행복이지 싶었습니다.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지위가 높다고 즐거운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것이 진짜 행복 아니겠습니까? 오빠는 술에 취해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얼굴이 불그스름하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말순아, 좋다. 너랑 이렇게 사돈 맺고 술 한잔하니 내 평생 소원 풀었다. 우리도 어릴 때 이렇게 마당에서 뛰어놀았는데 기억나냐? 내가 술래잡기 하다 넘어져서 무릎 깨지면 내가 업어줬잖아. 기억나지? 오빠가 내 무릎에 빨간 약 발라주면서 호호 불어줬잖아. 그때 오빠가 그랬지. 나중에 커서 의사 돼서 내 다리 고쳐준다고. 하하, 의사는 못 됐지만 그래도 재벌 회장은 됐다. 내 동생 호강시켜줄 능력은 되잖아. 말순아, 고맙다. 살아있어줘서 고맙고 이렇게 예쁜 딸 키워서 내 며느리 삼게 해줘서 고맙다. 오빠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나도 좋아, 오빠. 우리 민지 저렇게 웃는 거 봐. 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오빠 덕분에 내 딸이 저렇게 사랑받는 거 보니까 지난 세월 고생한 거 하나도 안 억울해. 어허, 재수 없는 소리. 우린 100살까지 살아서 손주 보고 증손주도 봐야지. 너 곱게 한복 입은 모습도 보고 내 손으로 시집 보내는 기분 내야겠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처럼 깔깔대며 웃었습니다. 밤하늘의 달도 우리를 축복하듯 둥실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더 이상 쫓기는 고아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서 가족들과 소풍을 즐기는 평범하고 행복한 할머니였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빠와 안사돈이 든든하게 뒤를 받쳐주니 막힐 게 없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손에 이끌려 최고급 한복집에 갔습니다. 청담동에서도 제일 유명하다는 한복집이었는데 옷감이 어찌나 곱고 부드러운지 손이 미끄러질 정도였습니다. 디자이너 선생님이 제 피부톤과 체형에 맞춰 골라준 색상은 은은한 살구색 저고리에 짙은 자주색 치마였습니다. 고운 비단천을 몸에 대보니 거울 속에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은 그대로지만 눈빛만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처럼 숨지 않는
당당한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 이 색깔 너무 잘 받으세요. 신부보다 더 고우신데요? 아주 귀티가 줄줄 흐릅니다. 한복집 주인의 칭찬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곱다. 살면서 내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시장 바닥에서 억척스럽게 장사하느라 거칠어진 손, 햇볕에 그을린 얼굴, 거울 속에 저는 늘 초라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저도 고운 여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어색하지 않게 들렸습니다. 오빠 덕분일까요? 아니면 제 마음가짐이 변해서일까요? 말순아, 진짜 곱다.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셨으면 딱 이런 모습이셨을 거야. 오빠가 감탄하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가 제 마음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을 한숨도 못 잤지만 피곤한 줄도 몰랐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목욕 재개를 하고 곱게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립스틱을 바르는데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보육원 떠나던 날 원장님이 쥐어주던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한 장. 그 돈으로 버스비를 내고 서울로 올라와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던 날들. 찬물에 손이 터져 피가 나도 밴드 하나 못 붙이고 일했던 기억. 민지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 발을 동동 구르며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녔던 기억. 혼자 아이 키우는 서름에 이불 뒤집어 쓰고 울었던 밤들. 그 모든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오늘의 이 영광이 있는 거겠지요. 만약 오빠를 다시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딸의 결혼을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결혼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나는 당당한 혼주로서 내 딸의 손을 잡고 저 문을 통과할 것입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민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천사가 내려온다면 저런 모습일까요? 순백의 드레스는 제 딸을 위해 만들어진 듯했고 면사포 사이로 비치는 얼굴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내 딸. 못난 엄마 만나서 고생만 했는데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저는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벌떡 일어나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딸, 너무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네. 엄마도 오늘 최고야. 미스 코리아 뺨치는데?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엄마 모습 보고 또 반했을걸. 민지가 제 볼에 뽀뽀를 쪽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빙긋 웃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모녀의 모습이 참 닮았습니다. 이제 나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문 밖에는 오빠가 보낸 리무진이 대기하고 있고 식장에는 하객들이 가득할 겁니다.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내 손을 잡아줄 오빠가 있고 나를 믿어주는 딸이 있고 이제는 마음을 연 안사돈이 있으니까요. 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심호흡을 크게 한 번 했습니다. 자, 가자. 한말순, 오늘이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다. 내가 흘린 땀과 눈물이 보석이 되어 빛나는 날이다. 리무진이 호텔 로비에 미끄러지듯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저는 조심스레 발을 내디뎠습니다. 상견례 때 도망치고 싶어 벌벌 떨며 들어섰던 그곳이 맞나 싶을 정도로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저 화려한 샹들리에가 나를 짓누르는 바위 같았는데 오늘은 마치 우리 딸의 앞길을 비춰주는 별빛처럼 영롱하게 보였습니다. 하객들이 로비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내로라 하는 정재계 인사들이 즐비했지만 저는 더 이상 기죽지 않았습니다.
제 곁에는 든든한 오빠가 버티고 서 있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떳떳했으니까요. 사부인 오셨어요? 신부 대기실로 가려는데 저쪽에서 안사돈이 다가왔습니다. 짙은 남색 한복을 입은 그녀는 여전히 고고해 보였지만 눈빛만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옷매무새를 훑어보더니 손을 뻗어 제 저고리 고름을 매만져 주었습니다. 고름이 살짝 비뚤어졌네요. 오늘 같은 날은 티끌 하나 없어야죠. 아, 예. 고맙습니다, 사부인.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 저만 보고 걸으시면 돼요. 그 말이 어찌나 든든하던지요. 한때는 저를 벌레 보듯 하던 여자가 이제는 저를 이끌어주는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어머니들만의 전우애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식장 안으로 들어설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가 어머님 입장.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웅장한 음악 소리와 함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눈부신 조명이 쏟아지고 수백 명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혔습니다. 심장이 튀어나갈 것 같았지만 저는 안사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도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천하의 재벌 사모님도 자식 결혼식 날은 떨리는구나. 그 사실이 묘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발을 맞추어 버진 로드를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난 세월 홀로 아이를 키우며 흘렸던 눈물과 한숨을 이 길 위에 꾹꾹 눌러 밟으며 걸었습니다. 단상 위에 올라 화촉에 불을 붙이는 순간 붉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 불꽃은 마치 제 인생의 제이막을 알리는 신호탄 같았습니다. 결혼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진우는 듬직했고 민지는 눈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축사 순서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유명한 국회의원이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오빠가 갑자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하객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신랑의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오빠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오빠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신부 어머니 한말순 여사는 제 친동생입니다.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오빠는 개의치 않고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배고프고 춥던 시절 서로의 체온으로 버텨온 남매입니다. 저는 부끄럽게도 그동안 제 과거를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고아라는 사실이 가난했던 과거가 흠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내 동생 말순이는 달랐습니다. 그 모진 세파를 온몸으로 견디며 이렇게 훌륭하게 딸을 키워냈습니다. 오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석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도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고 오열을 삼켰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두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훌륭한 어머니이자 내 하나뿐인 동생 한말순, 그리고 그녀가 꽃피운 내 조카이자 며느리 김민지. 이 두 사람에게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오빠가 고개를 숙이자 식장이 떠나갈 듯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의례적인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 어린 존경과 축복이 담긴 박수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세상이 이토록 따뜻하고 환하게 빛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안사돈이 제 손을 잡아주며 귓속말을 했습니다. 멋지시네요, 우리 형님. 그녀가 처음으로 저를 형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앙금이 씻겨 내려갔습니다.
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직계 가족분들 나오세요. 사진사의 외침에 우리 모두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가운데에 신랑 신부가 서고 양옆으로 오빠와 안사돈, 그리고 제가 섰습니다. 오빠가 제 팔을 끌어당겨 자신의 바로 옆 정중앙에 세웠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야. 내가 평생 비워뒀던 자리. 오빠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며 저는 활짝 웃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찰칵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 고아로 태어나 이름도 없이 살 뻔했던 내가, 식당 쪽방에서 새우잠을 자던 내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비극인 줄 알고 울면서 찍었던 필름을 현상해 보니 이렇게 근사한 희극이 찍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순서가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텅 빈 식장. 저는 민지의 손을 잡고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엄마, 나 잘 살게. 엄마가 보여준 것처럼 강하고 따뜻하게 살게. 그래, 우리 딸. 너는 이미 나보다 훨씬 훌륭해. 가서 행복해라. 뒤는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 리무진을 타고 떠나는 아이들을 보며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느새 다가온 오빠가 제 어깨에 코트를 덮어주었습니다. 말순아, 이제 갈까? 집에 가서 뜨끈한 국밥이나 한 그릇 하자. 그래요, 맛있는 깍두기도 얹어서. 우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껄껄 웃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걸어나가는 우리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둘이어서, 아니 가족이어서 꽉 찬 그림자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춥고 어둡다고 느껴지시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봄날은 찾아왔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훗날 피어날 꽃을 위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 곁에도 당신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오빠 같은 인연이 반드시 숨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